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232페이지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2페이지 22번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림을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그림 먼저 잠깐 좀 설명 좀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 먼저 거기 보니까 종축에 보세요. 종축에 보니까 C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그 C는 무엇과 무엇을 더한 거냐 봤더니 A의 값과 B의 값을 더한 게 C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C라고 하는 것은 총 위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다시 C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총 위험. 그러면 A하고 B를 알아야 되는데, 자, B를 잠깐만 보시면 B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평행선을 긋고 있죠. 이 B는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A는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횡을 보세요. 횡 측에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자산의 수라고 해서 나와 있죠. 즉 분산 투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림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내라 했으니까 틀린 것을 골라내자고요.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종축의 C는 총 위험을 얘기한다. 이다 밑줄. 자, 아까 제가 총 위험은 1교시 때 뭐라 그러냐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다 포함하는 게 총 위험이다 라고 했었어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A는 피할 수 있는 위험 맞습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고 B는 피할 수 없는 거 체계적 위험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3번 자, 시장의 힘에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은 B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피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영향을 주는 게 아까 시장성 위험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즉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4번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총 위험은 두 가지를 더한 거다 라고 얘기 설명을 했어요. 자,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에다 별표 2개 좀 쳐주시고, 자, 5번이 틀렸어요. 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분산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하고 끊으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밑줄. A와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밑줄. 그러면 자, 수익 A하고 B라고 나오는 것은 위험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1교시 때 뭐라 그러냐면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뭐 해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것일까?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걸까? 제가 비례관계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어떤 위험을 얘기한다고 그랬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쭉 정리를 했던 게 그것 때문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A라고 써놨죠, 지금. 그럼 A는 체계적 위험이야, 비체계적 위험이야? 비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그 지문 때문에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문을 찾아내는 수험생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문이 어렵다 이런 뜻에서 제가 별표를 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이 투자론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비례관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을 얘기한다?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A라고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모든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를 가진다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모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비체계적 위험은 비례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지문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24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문을 통해서 같이 설명해 볼게요. 1번 봅니다. B 포트폴리오가 A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라고 나왔는데, 자, A하고 B를 손짓고 한번 보세요. 위험이 더 누가 높아요? B가 더 높죠?
수익은 어때요? 같죠? 그러면 누가 우량인자야? A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시작. A가 B를 지배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써놨죠? 그래서 틀렸다. 2번 볼게요. B 포트폴리오는 주어진 어떤 포트폴리오보다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다에다가 동글뱅이 쳐놓고 X. 자, 그럼 먼저 볼게요. B 머리 위에 누구누구가 있어요? 시작. D하고 E가 나와 있죠? 그럼 위험이 같다면 어떤 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이 높은 거. 그럼 여기서 누가 채택이 돼야 되는 거야? E가 채택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E하고요. 자, B하고의 지배 원리를 설명하세요. 그럼 뭐라고 한다? 시작. E가 B를 지배한다. 더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E가 D와 B를 뭐한다?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누가 수익이 높은 거죠? E가 제일 높은 거죠? 그럼 B는 제일 낮은 거가 되는데 높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이 정답인데, 자,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에다가 밑줄. 자, 제가 보수적인 투자자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는 거 설명 배웠죠? 그러면 질문 들어볼게요. C하고 E 중에서 누가 보수적이고 누가 공격적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그럼 누가? C가 보수적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가 뭐가 된다? 공격적인 투자자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데 자, C 포트폴리오보다 E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보수적 투자자라면 에다 밑줄. 보수적 투자자는 아까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C하고 E하고의 관계에서 C가 보수적이라고 그랬고 E가 공격적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근데 얘 지금 4번에서는 C 포트폴리오보다는 A 포트폴리오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지문 자체가 틀려버렸어요. 왜 틀렸느냐? 그것은 지배 원리를 설명한 것이지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 투자자는 C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E를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배 원리를 설명하는 말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왜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주어진 투자 기회 집단에서라면 C 포트폴리오와 E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에다 밑줄.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지배 원리에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좋은 우량인자들만 이렇게 연결한 선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효율적 프론티어다 또는 효율적 전선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이 지문이니까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면 이거 꼭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효율적 프론티어다,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나온 말은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산 효과를 우리가 얻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 뭐라냐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자, 포트폴리오의 선택, 자, 포트폴리오의 선택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요.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최적의 포트폴리오의 선택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지. 무차별 곡선의 뭐라고요? 접점이에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착각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최적의 포트폴리오의 선택은 효율적 전선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아주 중요한 말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금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 선을 찾으면 투자에서 절대 손해를 안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선을 찾으려고 이쪽 방향에서 오다 보면 여기 선하고 딱 마주치는 게 접점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면 또 여기 선에서 또 막 와가지고 딱 만나는 점이 또 있을 것이고, 맞아요? 얘 뭐라고 그랬어요?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에요. 자, 또 이쪽에서 또 와가지고 만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A, B, C 중에서
질문 들어갑니다. 무차별 곡선의 접점 A, B, C 중에서 알겠습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한다면 어디가 제일 좋은 걸일까요? 얘야. 알겠어요? 또 질문할게요. 보수적인 게 누구라고 그랬어? A. 얘는 공격적이라고 그랬지? 얘는 위험도 높지만 수익도 뭐하다?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최적의 포트폴리오의 선택은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 아니야. 알겠어요? 투자자하고 알겠습니까? 이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한다? 시작. 최적의 포트폴리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지 효율적 전선이 아니라는 점을 꼭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 틀리고 나면 안 돼 이거. 알겠어요?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우려먹는 사골이야 이거는.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라는 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좋은 거다? C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금맥을 찾는 사람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다시 돌아가서요. 5번 보겠습니다. 자, C하고 E를 연결한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C하고 연결한 선은 이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시작. 효율적 전선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효율적 전선이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다.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뭐라고 해야 돼? 시작.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다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말들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틀린지를 모르고 자꾸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아주 좋은 지문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골라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갑하고 을을 보세요. 갑하고 을이 지금 투자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흰색으로 동글뱅이가 쳐져 있는 X와 Y를 보시기 바랍니다. 봤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X와 Y는 효율적 투자 전선이다. 아니면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다. 그렇지.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누가 더 효율적이야? Y야. 알겠죠? 자, 그런 내용을 알고서 문제를 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번서부터 봅니다. 여러 자산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지만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률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맞는 얘기죠? 자, 위험이 증가하면 수익도 증가한다는 거 맞는 질문. 2번. 포트폴리오의 선택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으나 밑줄 기꺼이 감수하려는 위험이 많을수록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기꺼이 감수하려는 위험이 많다는 얘기는 바꿔 말해서 추가적인 위험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체계적인 위험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한다? 높아진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도 맞는 질문. 3번.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 형태에다가 밑줄. 자,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위험과 수익이 같아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상향의 형태, 즉 효율적 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한 것은 투자자의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한 것이며 그 모양이나 기울기는 투자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는 이렇게 방향성이 다 다르죠? 밑으로 볼록볼록 해주면서 계속 이 금맥을 찾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맞는 질문.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것은 가파른 것은 을이라는 사람보다 갑이라는 사람이 보다 밑줄 공격적인 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틀렸지? 누가 더 공격적인 거야? 을이 더 공격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갑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림 X, Y점은 자, 여기 그림 X, Y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시작.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무차별 곡선의 접점은 제가 아까 최적의 포트폴리오의 선택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위험 수준에서 최고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경우로서 최적의 포트폴리오에 해당이 된다. 맞는 얘기죠? 아까 제가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다. 그러면 X와 Y 중에서 누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지? Y.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확한 지문을 봤을 때 해독을 못하고 외워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게 되면 틀려. 이 부동산 학계로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서부터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2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다가 밑줄. 자, 기대 수익률은 수익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험은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자, 종축에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횡축을 보니까 위험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먼저 그림을 보면 A, C, D, E 이렇게 연결한 선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다. 시작.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C하고 B가 같이 위험이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서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C하고 B에 대해서 지배 원리를 설명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시작. C가 그렇죠. C가 더 우열인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있는 효율적 전선과, 알겠죠? 1번. 그 다음에 요만큼 있는 효율적 전선 중에서 누가 더 포트폴리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뭐라고 한다? 1번, 2번, 2번이야. 알겠어요? 자, 그 내용만 알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야. 자, 그럼 먼저 볼게요. 1번. 투자 자산 A, C, D를 연결한 것을 효율적 프론티어라 한다. 맞는 얘기. 2번. A와 C 각각 50%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A와 E에 50% 투자했다면 누가 더 수익률이 높게 나와? A와 E를 투자한 게 더 높게 나온다 했죠? 자, 더 높다. 맞는 얘기. 3번. B와 C 중에서는 누구를 선택한다고 그랬지? C를 선택한다. 맞죠? 그 다음에 A, C, E와 A, C 중에서 누가 분산 효과가 더 낮은 거야? A, C가 더 낮은 거지? 자, 맞는 질문. 5번이 틀렸네요.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 공격적인 투자자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이제는 여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거 잠깐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포트폴리오에서 시험 문제가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위험을 뭐 하는 거예요? 분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분산을 한다는 얘기는 위험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줄이자 이런 얘기인데 어디에 가까울 때로 줄인다는 거예요? 0에 가까울 때로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하여 0에 가깝게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일까요? 비체계적 위험일까요? 지금 위험을 분산 투자해서 0에 가까울도록 제거하자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위험이라는 얘기는 체계적 위험하고 뭐가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위험을 0에 가깝게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체계적이야? 비체계적이야? 비체계적이지.
왜? 체계적 위험은 제거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산 투자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슨 위험을 없애자고 하는 거야? 비체계적 위험을 없애자고 하는 게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체계적 위험을 0에 가깝게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따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상관계수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관계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같은 방향이 있고 다른 방향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방향을 양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얘를 뭐라고 그랬다? 음의 방향이다. 그러면 양의 방향이라는 얘기는 같은 종목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분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쵸? 하지만 다른 방향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식, 예금, 부동산 이렇게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같은 방향으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없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1에 했던 얘기는 다른 방향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분산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자 어디까지? 0에 가까울 때까지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분산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 틀렸는데 보겠습니다.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범위를 지니며 거기까지 끊으세요. 맞는 얘기 알겠죠? 자, 밑줄 플러스 영역에다가 밑줄.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서 플러스의 영역이라는 얘기는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알겠죠? 그럼 아까 제가 같은 방향에서는 분산 효과가 낮다 높다 낮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상관계수 크기의 높은 영역에서 자 투자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그랬는데 높은 방향에서 하는 게 좋은 거야? 플러스란 얘기죠. 이게 좋은 거야? 틀렸죠? 무슨 방향에서 해야 돼? 낮은 방향에서 해야지. 그러면 높은 방향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바꿔 말해서 플러스란 얘기고 낮은 방향은 무슨 뜻이다? 마이너스 방향이란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의 지문이 틀렸어요. 자, 2번서부터 볼게요.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상관계수값이 1만 아니라면 에다가 밑줄. 자, 그냥 1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그럼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또 바꿔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플러스 1만이 아니라면 체계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1에다가 밑줄. 아까 제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어디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0에까지 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체계적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위험이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다. 0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0에 가깝게 한다는 거예요. 0.1이 될 수도 있고 0.001이 될 수도 있고 알겠죠? 위험이. 자, 맞는 얘기. 그 다음에 4번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같은 수익률에서 최고의 위험을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얘기한다. 맞는 얘기죠?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면 최고의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수익이 존재한다면 위험이 어떤 거? 낮은 것을 선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란 에다 밑줄. 아까 제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란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랬다. 아니면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라고 그랬다.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라고 했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다가 밑줄. 무차별 곡선에 접한 포트폴리오라고 나온 말이 있어요. 이런 지문들이 눈에 보여야 돼. 근데 우리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밑줄 치는 거 꼭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계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에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에 관련된 것도 투자론에서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에 대한 거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발생 확률 곱하기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에서 비중치를 두었다면 가중치, 비중치를 두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기대 수익률 계산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이 친구는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 관련돼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 자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확률과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될까요? 수익률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맞죠? 그럼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만 호황과 불황일 때의 확률은 몇 %라고 그랬다? 50%라고 줬죠? 그러면 여기 봐요.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몇 %라고 했어요? 50%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적고요. 적었어요? 그렇게 하고 얘네 둘 다 50%, 50% 먼저 확률을 적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50%, 50%.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호황일 때는 60%,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40%라고 주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됐나? 여기는 60, 60, 60, 여기는 뭐라 한다? 40, 40, 40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찾아서 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수익률만 적어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수익률이 거기 보니까 호황일 때는 6%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몇 프로? 2%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하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중평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를 두 개를 더해서 나눠주는 걸 우리가 평균이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B도 보니까 8%, 그 다음에 여기는 4%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C는요 10%,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된다?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 맞죠?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A 부동산에 또 B 부동산에 C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얘가 0.8, 여기는 2.4, 그 다음에 여기는 2.4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비중이, 자,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냐 봤더니 여기가 얼마 나왔다? 4%, 여기는요 6%,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프로? 6%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A 물건, B 물건, C 물건 중에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뭐하고 뭐다? B하고 C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게 높은 수익률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투자한 비중이 달라. 투자한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 그 투자한 비중이 A에다가는 몇 %를 투자했다고 그랬어요? 20%. 여기는요 40%, 여기도 40% 투자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된다? 42, 0.8, 그 다음에 64, 24, 64, 24. 그래서 이 투자한 내 성적표죠. 이 성적표가 다 더하니까 5.6% 나온 거 맞습니까?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기대 수익률이라 한다는 거. 다 더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나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시작. 발생 확률 곱하기 수익률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투자한 비중이 있잖아요. 비중까지를 가중평균하여 무슨 수익률을 구해라?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이 2번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9페이지 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화폐의 시간 가치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걷습니까? 자, 화폐 시간 가치에서 옳은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놨는데
자, 우리 한번 고개 좀 들어봅니다. 자, 우리가 이 화폐 시간 가치에는 뭐가 있냐면요. 일시불의 개수하고 연금의 개수를 크게 나눠요. 알겠죠? 그러면 일시불이라는 얘기는 한꺼번에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금이란 얘기는 매년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연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역수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역수라는 얘기는 반대 개념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담아요. 자, 이런 게 나와요. 이 지문이 계산 문제로 나오면 우리 선생님 분명히 시험 보러 와서 잘 안 풀겠지만 이런 이론 나오는 것을 잘 보고 찍어야 돼. 그러면 잘 봐요. 일시불의 역수는 일시불끼리 역수야. 알겠어요? 다시 일시불은 뭐라고요? 일시불끼리 놀아야 돼. 그 다음에 연금은 연금끼리 노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물어볼게. 일시불의 미래가치 또 일시불의 내가계수 같은 말이죠? 그러면 역수는 누구야? 시작.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는 거야. 역수는. 그러니까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노는 거야. 알겠죠? 둘의 관계가 뭐라고? 역수관계야. 역수관계를 물어보게 되면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계수에다가 밑줄 틀렸지? 뭐라고 해야 돼? 시작.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해줘야지. 현가계수는 현재 가치의 계수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미래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가계수도 미래가치죠. 그러면 저당상수에다 밑줄을 그어주시고, 저당상수는 현재 가치에 대한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당상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감채기금계수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얘기 했어요. 연내감 또는 내가계수라는 얘기는 미래가치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현저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금일 때 내가계수일 때 역수는 뭐라고 했어요? 감채기금이에요. 그 다음에 연금일 때 현가계수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상수예요.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전부 다 미래에 해당하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해당하는 놈은 누가 나와야 돼? 감채기금이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저당상수가 나와서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인데요.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의 이자율을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개수를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이다. 내가계수이다. 맞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N년 후에 이런 얘기잖아요. N년 후에 내가 매년 불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N년 후에 불입을 했을 때 미래에 있는 금액은 복리이자로 계산하니까 만약에 2년 했다 그러면 1 플러스 10%다 그러면 0.1 해서 1.1이 나오는 거 맞죠? 2년마다 불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연금에 해당하는 미래가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선생님 딱 볼 때는 알겠는데 지금 거기 보면 저당상수하고 감채기금 개수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저당상수는요, 원리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당상수에 관련된 내용이고, 알겠어요? 자, 우리가 금융론에서 원리금 나오게 되면 저당상수 나오잖아요. 원리금 계산 방식에서. 그래서 원리금 나오게 되면 저당상수의 개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채기금은 원래는 우리가 이 사채를 상환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한다거나 또는 주택연금 같은 경우 수령하는 경우 있잖아요. 연금 수령할 때 그럴 때도 감채기금 개수를 써요. 그래서 이 감채기금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뭐뭐를 만들기 위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알겠어요? 다시 뭐뭐를 만들기 위해라는 이런 수식적인 표현이 나면 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다. 시작. 감채기금 개수다. 그 다음에 저당, 여기 우리가 연금에 대한 미래가치는 자, N년 후에 불입을 하고 자, 몇 년 후에 3년 후에 받는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연금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알겠어요?
자, 연금에는 우리가 미래 가치가 있고 현재 가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는 그냥 찍지 마시고 말을 잘 생각하면 답이 보여. 다시 N년 후에 뭐를 불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연금에 관련된 내용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원리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한다? 저당상수고, 뭐뭐를 만들기 위해 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를 뜻하는 얘기다? 감채기금계수야.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3번이 N년 후에 이자율을 적용해서 N년 후에 받을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이건 연금이잖아. 그리고 미래를 얘기를 한 거니까 몇 년 후에 이런 얘기니까 연금의 미래가치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4번은 볼게요. 저당상수는 에다 밑줄 하고 그다음에 만들기 위해 이런 얘기에다가 나와 있죠. 에다 밑줄. 제가 무엇을 만들기 위해 이런 얘기는 뭐라고 그랬지? 감채기금계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틀린 말이야. 그러면 저당상수는 원리금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당상수야. 알겠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의 역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질문 들어갑니다. 저당상수는, 자, 저당상수는 현재 가치에 대한 역수야, 미래 가치에 대한 역수야? 현재 가치잖아. 아까 내가 연현저 이렇게 했었죠? 현재 가치의 역수는 누구라고 그랬어? 저당상수라고 그랬잖아. 맞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다? 역수는 내가계수이다 라고 해서 틀렸지? 뭐라고 해야 된다? 현가계수이다 라고 해야지만 틀렸다. 사실 2번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에 대한 문제를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 계산 문제는 건너갈게요. 알겠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60세에 은퇴한 박식혜 씨가 주택연금에다가 네모 박스 좀 치세요. 금융론에서도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감채기금 계수로 한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무슨 계수요? 감채기금 계수로 계산한다는 점.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세요. 어디 보시냐 하면 244페이지 11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4페이지 11번에 보면 영업수지 계산 과정 중에서 밑줄, 영업경비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세요. 영업경비, 밑줄 그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영업경비에 해당하는 설명에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났는데, 자, 우리가 이 영업경비에 포함을 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친구는 누구냐면 소유자의 급여, 봉급, 또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포함하지 않아요. 영업경비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는 수선비를 갖다가 드렸는데 가치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선비를 자산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대체 충당금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대체 충당금은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제가 결산 때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데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체 충당금 또 자본적 지출액 이런 것은 영업경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는가? 자, 지문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에. 자, 11번의 정답은 5번인데 왜 틀렸는가 보면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수명을 연장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지출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그러면 이런 자본적 지출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비용으로 떨구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뭘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자본적 지출을 뭘로 처리한다? 자산.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나 대체 충당 부채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해놨다가 대체 충당금은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결산 때마다 무슨 비로 처리해준다? 감가상각비로 처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영업경비에 포함한다는 뜻인데 영업경비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46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라 해서 13번 문제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소득 이득에 대해서 한번 계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득 이득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어떻게 한다? 가공기, 유영순, 뭐라 그랬어요? 부세, 영세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다 한번 같이 구해보자고요. 임대 면적이 500평이 있고요. 단위 면적당, 자, 단위 면적당이라는 얘기는 평방미터당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연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라고 하는 것은 가능 총소득이잖아요. 그럼 내가 500평을 갖다가 임대를 줬다는 거잖아요. 200만 원에. 맞습니까? 그럼 5인 10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요. 계산하면 10억이 나옵니다. 자, 500평 곱하기 200만 원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10억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내가 총 임대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얼마다? 10억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공실 및 어때? 불량 부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보시게 되면 공실률이 몇 %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억에 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0억에 5%, 50%는 5억이지만 맞아요? 5%니까 얼마 나온다? 5천만.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라고 하는 것은 기타 소득을 얘기하는데 기타 소득은 주차장을 빌려줬다거나 또는 자판기 같은 임대 수익 외적으로 생기는 수익을 기타 소득이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보니까 기타 소득이 또 얼마가 있다 봤다? 5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실에서 5천만 원 빼주는 거고 얘는 더해주는 거니까 다시 10억이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유효 조소득, 유효 총소득이라 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영업경비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이 몇 %? 40%다라고 했으니까 얼마? 4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순영업소득은 얼마가 나온다? 6억. 정답은 6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 다 한번 해봅시다. 자, 부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거기 잠깐만 보면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원리금이라는 얘기는 원금과 이자 다 포함한 거 맞죠? 자, 그럼 원리금 2천만 원을 빼줍시다. 자, 그러면 세전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온다? 5.8억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영업소득세가 얼마가 있는가 봤더니 5천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빼주게 되면 세후에 대한 소득이득이 나오겠죠? 그래서 5.3억 해서 나왔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순영업소득 나온 거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수업 끝나고 15번 문제는 꼭 좀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 보시게 되면 지분 복귀액 계산 과정에다가 밑줄.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 복귀액의 계산은 미래 예상되는 밑줄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즉 매도라는 얘기는 내가 양도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맞는 얘기. 2번 매도 비용에다가 밑줄. 자, 매도 비용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자,
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내 물건을 팔게 되죠? 중개업소를 통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비 같은 경우가 매도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중개수수료 또는 법적 수송비, 기타 경비 이런 것 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매도 비용. 여기 뭐 기타 비용에는 중개수수료 외에 내가 내 집에 왜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 대출 받으면서. 그럼 나중에 이 저당 설정된 것을 뭐 해야 돼? 깨끗하게 정리해 줘야 되잖아. 해지를, 저당이 해지가 되거나 설정 소멸시켜 줘야 되잖아요. 채권 관계를. 이런 법무사 비용들 또는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비용들을 우리는 매도 비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3번이 틀렸는데 순매도에서 미상한 저당 잔금에다 밑줄 질문 들어갑니다. 미상한 저당 잔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갚지 않은 이런 얘기죠. 미상한이라는 얘기는 갚지 않은 저당이라는 얘기는 대출. 자, 그 다음에 잔금이라는 얘기는 질문. 원금입니까? 이자입니까? 원금 이런 얘기예요. 자, 뺀 것을 세전 지분 복귀하기라 하는데 하고 딱 끊으세요. 자, 거기까지는 맞는 지문인데요. 자, 미상한 저당 잔금은 저당 총액에서 이자 지불액을 차감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어떤 것을 갚고 남은 금액이라고 했어요? 원금 상환 누계액을 차감한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여태까지 원금을 상환한 누계액을 뺀 것이 저당 잔금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자 지불액을 차감했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전 지분 복귀액에다 밑줄 그시고요. 세전 지분 복귀액에서 다시 자본이득세를 차감하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오는데 이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얘기한다. 우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발생하죠? 자, 맞는 얘기.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을 기간 말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회수되는 금일 중에서 일부는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지분 투자자로 들어오는데 이게 뭐야? 내가 집을 살 때 투자했던 돈이 자 팔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 맞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인데 거기에 매매 차익도 들어오는 거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이것을 지분 복귀액이란다. 맞는 얘기.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17번 문제는 늘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투자 분석에서는 할인법과 비할인법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법에서는 제가 누구를 찾으라고 그랬다? 순, 현순회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다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 누구라 했어요? 순, 현순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에다가 좋은 문제니까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고요. 투자를 유발시킨다에다가 밑줄. 자, 투자를 유발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투자를 하게끔 꼬드긴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제가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1교시 때 뭘 배웠냐면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그럼 투자를 채택할 때는 누가 더 커야 된다 했죠? 기대가 커야 된다, 요구가 커야 된다. 기대가 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까? 자, 고개 들어봐요. 앞으로 우리 배울 건데, 자, 우리가 할인법에서는 순현순액을 해서 제일 먼저 순현재가치법이 제일 우수한 방법이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칠판에 가득 적어줬어요.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순현재가치는 초과 이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기준한다? 0을 기준한다? 1을 기준한다? 순현재가치는 무엇을 기준한다? 0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투자를 한다 했습니다. 그럼 또 질문. 수익성 지수는 무엇을 기준해요? 그러면 0이야 1이야? 수익성 지수는 1이야? 그러면 바꿔 말해서 순현재 가치의 0이란 숫자와 수익성 지수의 1은 같은 의미이다. OX. 5가 되는 거지? 기준이야 기준. 순현재 가치의 기준은 뭐라 해서 0. 수익성 지수의 기준은 1.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투자를 유발하는 것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1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당연히 투자하겠죠? 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투자 값어치가 시장보다 크대. 이 말이 뭐야? 시장에서 1,000원 하는데 투자했을 때 가치가 2,000원 한데 당연히 투자해 안 해? 자, 3번.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큰 경우. 아까 제가 0보다 커야 된다 했어? 네. 투자하겠지? 네. 그 다음에 4번.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큰 경우는 이거 투자를 기각한다 했잖아. 네. 그럼 이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네. 자, 5번.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현재 투자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당연히 미래가 커야지 투자하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9번에 보니까 수년가법에다 밑줄 좀 거주시고요. 걷어요. 자, 먼저 1번서부터 볼게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에다가 밑줄. 자,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할인법, 비할인법, 할인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끝자락에 할인현금 수지 모형에다가 밑줄. 할인현금 수지 모형을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할인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맞는 얘기.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지를 요구 수익률에다가 밑줄, 할인한 현재 가치와 자기 자본의 타인 자본을 포함한 총 투자액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자, 2번이 왜 틀렸어요? 지금 무슨 법이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야? 수년제 가치법을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년제 가치법은, 자, 수년제 가치 또는 수년가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자, 수년제 가치는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되죠? 공식을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죠? 공식은 어떻게 된다? 현금 유입의 뭐예요? 미래 가치야,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무엇을 빼준다고요? 현금 유출에 뭐를 빼준다 그랬어요? 현재 가치를 차감한 것을 제가 초과 이윤이다 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년제 가치를 설명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했잖아. 자, 거기에 2번 지문을 잠깐만 보시게 되면, 자, 아까 2번이었나? 몇 번이었어? 2번이었나? 지금 몇 페이지야? 지금 넘어가가지고 19번이죠 지금? 거기 봐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 가치와 까지는 맞아. 까지 와 하고 끊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서부터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왜 틀렸느냐 하면 수년제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줘야 되는데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타인 자본의 수익률을 높여서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엉뚱한 설명을 써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년제 가치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준 게 수년가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엉뚱한 얘기를 써놨어. 그래서 틀린 말이 된 거예요. 알겠죠? 3번 볼게요.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큰 경우는 물론이고 0이라 하더라도 투자액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맞죠? 4번. 자, 수년가는 부의 극대화라고 밑줄. 자, 부의 극대화. 주주의 부를, 즉 배를 불려줄 수 있다. 초과이윤을 통해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맞는 얘기. 5번. 수년가가 0이라는 것은 수익성 지수가 1이라는 것을 의미하나 에다 밑줄을 쭉 그으세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 네. 자, 의미하고 두 투자 의사결정의 결과가 항상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다.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다가 밑줄 걷습니까? 자, 부동산 투자 기법에 대해서 맞는 설명을 골라라는데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이란 밑줄. 자, 내부 수익률이란 예상된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미래 가치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얘 지금 미래가치라고 그랬고 또 유출의 미래가치라고 그래서 또 틀렸죠? 미래가치가 아니라 전부 다 뭐라고 그래야 된다? 현재가치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봐요. 순현재 가치는 이렇게 유입에서 유출을 빼주면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자, 내부 수익률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유입에서 유출을 빼줬는데 초과 이윤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는 게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초과 이윤이 뭐가 생긴다는 거야, 이거? 0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가 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익성 지수가 뭐 1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수익성 지수가 1과 같다라고 했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뒤에 말은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지문에서는 뭐가 틀렸다고요?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서 공부하면 안 돼. 뭐가 틀렸어? 미래가치, 미래가치라는 말이 다 틀린 말이지? 뭐라고 해야지만 맞는 지문이 될까요? 현재가치, 현재가치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2번, 재투자의 할인율로서 밑줄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는 내부 수익률법은 하고 끊으세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할인율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순현가에서는 무슨 법? 요구 수익률법에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합니다. 알겠죠? 또 수익성 지수도 요구 수익률을 해요. 그러면 유일하게 내부 수익률을 적용하는 놈은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제가 내내 치킨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는 내부 수익률법 하고 끊었어요. 자, 그 다음에 순현가법보다 투자 판단의 준거로서 합리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틀렸지? 누가 더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순현가가, 근데 지금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틀렸지? 준거란 얘기는 뭐라고 그래서 기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틀렸어. 3번, 내부 수익률은 가치 가산의 원리에다 밑줄. 가치 가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리 더하나 저리 더하나 같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었다? 순현가밖에 없었다 했죠. 근데 지금 내부 수익률에서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고 또 다음 말도 틀렸지. 순현재 가치에서 적용이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틀렸어요. 4번, 수익성 지수란 에다 밑줄. 자, 우리가 첫 번째 순현가 방법, 두 번째는 내부 수익,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수익성 지수법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현금의 유입에 대한 현가에서 현금 유출에 대한 무엇을 현가, 즉 현재 가치를 나눠주는 거죠. 유입에서 유출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틀렸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왜 자꾸 페이지가 넘어가니? 지금 몇 번이죠 지금? 22번에 4번이죠. 수익성 지수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 유출의 현가를 유입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며 에다 밑줄. 틀렸지? 뭐에서 뭐를 나눠줘야 돼? 유입에서 유출을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지? 그 다음에 또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안으로 채택한다 그랬는데 틀렸지? 수익성 지수는 아까 무엇을 기준한다 그랬다? 1을 기준한다 했잖아. 근데 지금 0이라고 그래서 또 틀린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써야 돼?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5번이 맞는 얘기인데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가지 투자안 중에서 최고를 골라내는 게 상호 배타적인 거예요. 그럼 독립적인 투자안은 무슨 뜻일까? 하나의 투자안을 놓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독립적이야. 알겠어요? 그럼 여러 가지 투자안 중에서 수익성 지수법과 순현가법이 상반된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안 맞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자,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무슨 방법을 따르는 방법이 최고라고 그랬지? 순영가를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 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돼서 2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마무리 투자론 다 끝낼게요. 알겠죠?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과거에 우리가 기출시험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문제 잠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년제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라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수년제 가치, 수년가법에 대한 거 잠깐 머릿속에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년가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이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초과 이윤을 구하는 방법은 현금 유입에 대한 현가에서, 현가라고 하면 현재 가치를 줄임말입니다. 현가에서 현금 유출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현가를 차감을 하게 되면 순현가가 나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봅시다. 자, 유입과 유출이란 얘기서부터 끄집고 들어갈게요. 유입은 뭐 한 거야? 들어온 거. 유출은요? 나가는 거. 그러면 물어볼게요. 투자라는 거, 우리 아까 1교시 때 뭐를 배웠냐면 투자는 현재 하는 거 맞죠? 확실한 거죠. 확실한 지출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때 유출이라는 얘기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갔다는 얘기니까 현재 지출하는 거 맞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지출하니까 현재 가치를 따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지금 현재인데 현재 가치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야? 맞잖아. 그 다음에 자, 유입의 현가를 잠깐만 볼게요. 자, 아까 제가 투자는 언제 돈이 들어올 것을 보고서 투자를 한다고 그랬어? 미래잖아. 맞죠? 그러면 미래에 들어올 것을 자, 현재로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미래가 되는 게 1년 후였다. 1년 후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1년 후에 돈이 들어오는데 나는 지금 현재 투자하는 시점에서 현재 가치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미래에서 현재를 구할 때 뭐하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할인법 환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맞죠? 그럼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지금 A라는 물건이 있어요. 중개업소에 갔더니 중개업소 사장님이 사장님 이거 좀 투자해봐. 지금 이거 현재 6,000원 하는 물건이야.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라고? 6,000원 하는 물건인데 이거 1년 후에 11,000원이 된다는 거야. 다시 몇 년 후에? 1년 후에. 알겠죠? 그럼 1년 후란 얘기는 미래야 현재야? 미래잖아. 그 다음에 내가 6,000원을 지출하는 것은 지금 언제야? 현재지? 아이고 사장님 1년 후에 11,000원 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믿어? 현재로 따져야지. 그랬더니 사장님이, 중개업소 사장님이 뭐라 그래? 사장님 그러면 따져 드릴게. 자, 금리 우리 10%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요구 수익률이. 자, 요구 수익률이 10%라고 잡아볼게요. 0.1 나오는 거죠? 자, 1년만 묵혀두면 11,000원 된다고 그랬으니까 1년. 알겠어요? 그러면 자, 11,000원 나누기 1.1이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 10,000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시세로 얼마란 얘기야? 10,000원이란 얘기야. 그럼 10,000원에서 6,000원 빼주면 나 얼마 남아? 4,000원이 무슨 이윤이야? 그러면 이거 투자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우리 선생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사장님 지금 은행에 집어넣어봐야 200원도 못 받잖아. 이자로. 근데 지금 1년 후에 4,000원 나온대. 투자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되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득을 해야지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런 게. 그러면 여기 봐봐. 자, 투자를 하는 건데 이때 우리 선생님은 저하고 머릿속에 담아야 돼. 지출은 현재 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바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 나눠준 거고.
이 돈은 몇 년 후에 들어오는 거지? 1년 후에 들어오는 거니까 무슨 가치로 만들어야 돼? 현재 가치. 그럼 미래에서 현재를 구할 때 뭐하고? 나누고 그래서 나눠준 거야. 이해 갔나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머릿속에 담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물건이 투자한이 A, B, C, D 네 가지가 나와 있지? 네. 자, 그러면 금년에 현금 지출이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A, B, C, D, E의 물건이 있는데 자, A는 지금 얼마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C까지, D까지밖에 없네. 그지? 자, 지금 A에서는 얼마를 투자했대? 6,000원. B는 5,000원. 그 다음에 C는 4,000원, 3,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물건 4개 중에서 어느 거를 투자할 것인가 지금 선별해야 되잖아.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목돈이 있다? 자, 얘가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따져보자고. 수익률이 뭔지. 이제 한다니까 우리 묻지마 투자 안 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를 따져보는데 자, 1년 후에 자, 돈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할인율은 10%라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내년에 현금 유입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내년이니까 1년 후 맞지? 그러면 1년 후에 들어오는 돈이 자, 돈이 들어온 돈이 여기는 얼마야? 6,908원이잖아. 그러면 6,908원은 1년 후니까 이것을 현재로 바꿔줘야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아까 1.1에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한번 해봐요. 6,908 나누기 1.1 하니까 얼마 나온다? 6,280원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물어볼게. 자, 유입 들어오는 게 6,280원이고 나가는 건 6,000원이니까 얼마 벌었어? 280원만큼 무슨 이윤이 생긴다? 시작. 초과 이윤이 생기는 거 맞죠? 자, 이런 식으로 B, C, D 같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B는 5,786 나누기 1.1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 나오냐 봤더니요. 5,260원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C는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4,730원에 1.1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얼마 나오냐 봤더니 4,300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D는요, 보니까 3,575원 나누기 1.1에 1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 3,25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빼주게 되면 초과 이윤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260원, 여기는 300원, 여기는 250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투자를 할 때 어느 물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어? 얘가 제일 크잖아, 초과이윤이. 얘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C,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또 누구 해야 돼? A, 그 다음에 또 누구 해야 돼? 어? B, 맞죠? 그 다음에 얘가 D.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이 투자를 할 때 C에다가 투자하는 거 맞아요? 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컨설팅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외부 강의 나가서 컨설팅 할 때 이런 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수익의 모형에 대한 가치를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쭉 넘어가서요. 자, 몇 번 문제를 풀 거냐 하면요. 볼게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256페이지 29번. 자, 회수기간법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걷어요, 지금? 자, 회수기간법이 나와 있는데, 그 회수기간법에 보면, 오히려 이거는 시험 문제를 기출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다 틀리고 나왔어요. 제일 쉬운 문제인데.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봐요. 여기 봐요. 회수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길수록 좋은 거예요? 짧을수록 좋은 거야. 내가 투자 사업을 할 때. 맞아요? 그러면 자, 내가 투자를 선택할 때 빨리 회수하는 게 좋잖아.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회수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이 크잖아.
그놈이 죽을지 아니면 띵겨먹고 도망갈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짧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그 표를 잠깐만 보시면 A, B, C, D, E까지 나와 있고요. 거기 밑에 보면 현재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 현재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500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럼 마이너스 500은 무슨 뜻일까? 투자한 돈이야. 알겠어요? 다시 뭐 한 돈이라고? 투자한 돈이야. 그럼 물을게. A서부터 봐요. A에 투자한 돈이 500원이잖아. 그럼 500원을 투자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1년 차에는 100원을 회수했다는 얘기고요. 2년 차에는 300원, 3년 차에는 200원 회수했지? 그러면 이것을 3년 차에 회수했다 그러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넘어갔잖아, 500원이. 그러면 자, 3년에 200원이니까 반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A는 얼마큼 걸렸다라고 한다. 시작. 2.5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B는 그러면 600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럼 B를 회수하는데 얼마큼 걸렸어요? 3년 걸렸죠?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자, A안과 B안 중에서 어느 안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C, D, E 따져볼 수 있겠죠? 빨리 따져봐서 A, B, C, D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 방법인지 골라보세요. 빨리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해보니까 제일 짧은 게 뭐가 나왔어요? A가 나왔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풀어보라는 문제들만 조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262페이지 체크만 하고서 투자로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262페이지 4번.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 268페이지에 그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알겠죠? 13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13번 설명하고 투자로는 종료 짓게요. 이거 오늘 그 금융론은 2시 좀 넘어서 끝나더라도 이해하세요. 알겠죠? 자, 13번.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먼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이 수익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횡축에 나와 있죠. 자, 먼저 A와 B의 직선은 위험과 수익의 상쇄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 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다 반비례다 밑줄. 자, 질문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1교시 썼던 누차 강조한 거, 위험과 수익은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건 비례를 얘기하는 거야? 반비례를 얘기하는 거야? 비례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틀렸죠? 2번. 자, AB 직선의 절편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절편은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수학으로 따지게 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기울기의 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수학은 절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런 수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절편 A는, 그래서 지금 여기 A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알겠습니까? 자, 여기 말하는 A는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도에다 밑줄 하시고요. 자, 기울기를 나타내는 데다가 밑줄. 그러니까 이 절편의 것은 투자자의 태도가 아니라 투자자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에다가 밑줄. 회피할수록, 자, 피할수록 질문 들어갑니다. 혐오하는 사람이 위험을 막 싫어해. 막 피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완만해질까? 가파해질까? 가파라져.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봐봐. 자,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완만한 거지? 어?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은 가파른 거야. 비탄력, 탄력, 비탄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즉
수익이 높잖아. 수익이 이쪽이고 위험이잖아. 맞아요? 자, 위험이 이렇게 됐을 때 수익도 덩달아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완만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가파르다. 그 다음에 절편 A 값은 위험 할증률의 크기를 의미하며, 자, C와 D는, C하고 D는 뭐하고 무엇을 얘기한다? 자, 위험 할증률과 무위험률을 얘기한다라고 그랬는데, 자, 거기 보게 되면 C와 D가 바뀌었어요. C가 뭐라고 한다? 무위험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다 적어놔. C에다가 뭐라고 적는다고? 무위험률. 그 다음에 D는요, 위험 할증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5번 지문에다 별표 하나만 좀 칠게요. 위험과 수익이 상쇄에다가 동글뱅이. 위험과 수익이 상쇄된다는 것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상쇄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무차별화 된다는 얘기죠. 된다는 것은 위험과 그 다음에 네모 박스, 부동산 가치에다가 네모 박스. 질문 들어갑니다. 헷갈리면 안 돼. 부동산 가치와 수익하고는 다른 거야. 자, 물어볼게. 내가 집을 사는데 막 집이 새서 막 당장에 무너질 것 같아. 그럼 집값은 떨어질까 올라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럼 비례관계 위험하고 위험하고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험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가치는 뭐해? 떨어지는 거지? 그럼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죠. 그래서 반비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투자론을 봤어요.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알겠죠? 잠시 후에 금융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겠습니다.